2012년 4월 바하마 제도를 누비던 호화 유람선 파라다이스 주얼호의 철군 23호 객실에서 65세의 다이애나 하틀리의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극적인 사고로 보였던 사건은 순식간에 훨씬 더 끔찍한 사건으로 변모했습니다. 수사는 다이애나와 67세의 리처드 하틀리의 어둡고 복잡한 결혼 생활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수십 년 후인 2012년 1월 두 번째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일련의 은밀한 배신, 숨겨진 불륜, 그리고 앙금이 맹렬한 속도로 불가피한 잔혹한 결말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4월 6일 오전 6시 45분 바하마 제도의 잔잔한 바다를 가르는 파라다이스 주얼호의 규칙적인 굉음은 객실 관리 직원의 절박한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떠다니는 천국으로 설계된 이 호화 유람선은 신혼부부, 은퇴자, 그리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부유한 휴가객들을 위한 5일간의 여행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궁 23호 객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둡고 비극적인 무언가. 배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무언가. 객실 청소부 마리아 알바라도는 여느 때처럼 아침 근무를 시작하여 객실을 돌아다니며 희미한 불빛 아래 낭만적인 저녁과 부드러운 침구의 흔적을 치웠습니다. 그녀는 철궁 23호 객실 문을 2번 두드렸습니다. 잠자는 손님이나 이미 갑판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사람들의 조용한 침묵을 예상하면서. 하지만 문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내부의 흰색 카펫의 붉은색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의 코를 찌른 첫 번째는 냄새였습니다. 신선한 린넨과 값비싼 코롱의 익숙한 향기가 아니라 피에 짙고 금속적인 냄새가 시큼한 무언가, 두려움, 땀, 그리고 폭력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무언가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아차린 두 번째는 침묵이었습니다. 샤워 소리도, 아직 결혼의 행복에 휩싸인 부부의 희미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고 억압적인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65세의 다이애나 하틀리는 침대와 작고 섬세하게 꾸며진 거실 공간 사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쓰러지기 전에 무언가 또는 누군가로부터 기어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부와 사치의 상징이었던 그녀의 황금색 실크 잠옷은 이제 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어 죽음의 현실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이목구비는 짙은 멍과 찢어진 상처 아래 가려져 있었습니다. 머리의 상처에서 나온 피는 뺨을 따라 굵은 줄무늬로 말라붙어 잠옷의 부드러운 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다른 쪽 눈은 살짝 떠 있었지만 그 뒤에는 생명이 없었고 그저 몸이 마침내 굴복하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의 텅 빈 유리알 같은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배의 결혼 패키지의 일부로 가져왔을 샴페인 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병의 톱니 모양 목은 다이애나의 뻗은 손가락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피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파편들은 무언가 또는 누군가의 무게에 짓눌린 것처럼 고급스러운 카펫에 박혀 있었습니다. 방 자체는 어떤 증인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탁상 램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갓은 찌그러져 있었고 받침대는 충격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순백색이었던 깃털 이불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시트는 침대 가장자리에서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랍이 빠져 있었고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습니다. 보석류, 흩어진 소지품, 그리고 뚜껑이 열려 다이아몬드 팔찌를 드러낸 작은 벨벳 상자가 이제 어두운 지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공포로 끝났습니다. 다이애나는 부유하고 영향력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그 어떤 것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67세의 리처드 하틀리는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15분 사이 어딘가에서 경비원은 그가 갑판 위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담배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 타들어가고 있었고 그는 바다의 검은 시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지나갈 때 그는 침착해 보였고 너무 침착했습니다. 몇 분 후 리처드는 사라졌습니다. 객실 청소부의 전화 후 몇 분 만에 배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서면서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방 자체의 파괴 외에는 명백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이애나의 시신만이 망가진 채 생명이 없는 채로 사랑과 두 번째 기회를 축하하기 위해 왔던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수사관이 그녀의 목을 살펴보자마자 이것은 단순한 치정범죄, 그 이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목 주위에 멍은 짙은 보라색이었고 크고 강한 손의 힘과 완벽하게 일치했으며 마지막 일격이 그녀의 생명을 끊기 전에 누군가가 그녀에게서 삶을 쥐어짜내고 그녀의 몸부림을 지켜보려 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더 무거운 무언가, 최종적인 무언가로 끝냈습니다. 공격의 잔혹함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다이애나의 죽음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고통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도 공격을 받았을까요? 그는 광활한 바다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까요? 120 23호 객실에서 일어난 일의 또 다른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그가 아내의 목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녀가 숨을 멈출 때까지 조였을까요? 그가 병을 그녀의 두개골에 내려쳤을까요? 그녀의 몸에서 몸부림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선장은 오전 7시에 통보를 받았고 바하마 당국에 긴급 전화가 걸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배는 나소에 정박했고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 승선했습니다. 승객들은 당국이 리처드 하틀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갑판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객실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전 9시까지 배의 인터폰으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승객이 실종되었고 바다에서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주얼호가 2012년 3월 8일에 나소에 정박했을 때 바하마 당국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긴급 메시지를 보내 그들에게 천궁 23호 객실에서 발견된 불안한 범죄 현장을 알렸습니다. 우아한 커플과 부유한 신혼부부를 맞는 것으로 알려진 호화 유람선이 떠다니는 범죄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승선하자 한때 활기찼던 승객들은 이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의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불안감, 이론을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경비원들이 범죄 현장을 봉쇄해 한 복도를 향해 몰래 던지는 시선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비상대피, 실종된 승객,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절도에 대처하도록 훈련받은 승무원은 결코 이와 같은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그룹으로 서서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기를 기다리면서 억눌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국은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그룹은 피해자에게 집중했고 다른 그룹은 목격자 증언에 집중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실종된 남편 리처드 하틀리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갑판 위로 이동하는 동안 보안 요원들은 배의 카메라에서 기록을 검색하여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움직인 것을 복원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의 기록에는 리처드가 배의 오른쪽에 홀로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이상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를 지나간 사람들은 거의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의 평화를 즐기는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록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 15분에 리처드가 청 23호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무원 객실과 서비스 구역이 있는 아래층 갑판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밝혀진 계단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근무를 시작한 배의 청소부들은 계단 아래 웅크리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부자연스럽게 난간에 놓여 있었고 그의 아래에는 피숭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승객 명단에서 마이클 터너라는 이름의 남자가 가명으로 승선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진짜 신원은 뉴욕의 투자 은행가였습니다. 42세, 미혼. 그는 7095 객실을 배정받았지만 그의 키카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밤을 다른 곳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7023호 객실에서. 처음에는 마이클이 술에 취해 치명적인 추락 사고를 당했다는 추측이 있었지만 그의 목에 있는 멍, 부자연스러운 팔각도, 그리고 갑판의 다른 부분에서 나온 희미하지만 뚜렷한 핏자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수사는 갑자기 무게가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건의 살인으로 끝난 단순한 치정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사람이 사망하고 1사람이 실종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의 손님들은 처음부터 하틀리 부부 사이의 긴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부부는 매력적이고 우아해 보였지만 행복하게 재회한 연인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이애나가 조용히 커피를 저으면서 앉아있는 동안 리처드가 마이애미 헤럴드를 읽고 있는 긴장된 아침 식사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의 손가락은 마치 그가 무언가, 어떤 것이든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유리잔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그들이 배의 라운지에서 함께 피아노 옆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부유한 휴가객들, 무리에 잘 어울리는 세련된 노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관찰한 사람들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자꾸 말하지 않은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리처드가 우연히 신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다이애나의 억지 웃음, 다이애나가 변명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 때 리처드의 꽉 담은 턱, 젊은 남자가 지나갈 때 그들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감. 유람선 여행 셋째 날 밤에는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다이애나가 이상한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렸고 항상 누군가가 그녀를 따라올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 뒤돌아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그녀나 남편의 것이 아닌 709호 객실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몰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리처드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다이애나의 비밀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람선 여행 몇 주 전부터 리처드는 아내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그녀가 너무 빨리 읽고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돌린 문자 메시지. 그러다 늦은 업무 미팅, 설명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쇼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집에 없을 때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2년 1월 그들의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리처드는 첫 번째 진정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공유 아이패드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다이애나가 샤워를 하는 동안 리처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메일 제목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밤에는 훌륭했어요. 3월에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 없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발신자 마이클 터너. 리처드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앉아 그것을 숙고하며 그의 분노가 항상 살아있는 가장 어두운 구석에 숨겼습니다. 다이애나는 항상 불성실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바로 눈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 기회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리고 이번에는 그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2012년 3월 3일에 파라다이스 주얼회에 승선했을 때 다이애나의 계획은 이미 실행되었습니다. 마이클 터너는 이미 배에 있었고 리처드는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가 저녁 식사에서 일찍 떠날 때마다 리처드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정 무렵 스위트룸에서 나와 조용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리처드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몇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사흘 밤 동안 마이클과 709호 객실에서 만났고 리처드는 그들의 결혼 스위트룸에 혼자 앉아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몸이 다른 남자의 몸과 얽혀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사흘 밤 동안 그는 그것을 곪게 내버려 두었고 네 번째 밤 정확히 새벽 12시 47분에 리처드는 더 이상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기 위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2012년 3월 8일 바하마 경찰이 모든 것을 종합한 다음 날 아침 2건의 사망, 1명의 실종된 남자, 그리고 배가 항구를 떠나기 훨씬 전에 시작된 질투, 속임수, 그리고 계획적인 복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6일에 자정이 지나면서 파라다이스 주얼 호의 복도는 거의 침묵에 잠겼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바닥을 통해 진동했고 그들을 둘러싼 광활한 바다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그들의 몸은 호화로운 객실의 편안함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누군가의 조용한 발걸음이 되돌릴 수 없는 폭력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리처드 하틀리의 맥박은 지난 사흘 밤 동안 기억한 길을 걸으면서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이애나는 다른 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새벽 12시 7분에 객실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빨리 걸었고 그녀의 실크 가운은 모퉁이를 돌아 7.9호 객실로 향하면서 그녀의 뒤에서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틀렸습니다. 새벽 12시 12분에 리처드는 769호 객실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느리고 조절되어 있었고 그의 주먹은 옆구리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마치 비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미한 불빛이 복도로 쏟아져 두 인물의 실루엣을 서로 밀착시켰습니다.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아래 매트리스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림자 속에서 입술이 입맞춤하는 소리. 그 순간 리처드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가 철궁 23호 객실로 돌아갈 때 그의 움직임은 끔찍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다이애나가 있어야 할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협탁의 디지털 시계는 새벽 1시 15분을 깜박이고 있었고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50분에 객실 문이 마침내 삐걱거렸습니다. 다이애나가 들어왔고 그녀의 가운은 약간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리처드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녀의 배신이 그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 지워질 수 있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 다이애나의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을 듣고 그녀가 죄책감도 두려움도 수치심도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를 듣고 리처드는 일어나 객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밝혀진 복도를 걸었고 그의 길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1분 그는 769호 객실 문을 밀었습니다. 마이클 터너는 훔친 쾌락의 여운 속에서 침대에 기대어 반쯤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다이애나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처드가 소화기로 그를 쳤기 전에 문에 서 있는 인물을 알아차릴 틈도 없었습니다. 일격은 순식간에 뼈와 의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두 번째 일격은 두개골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피가 흰색 시트에 튀어 마이클의 몸 아래에 고였습니다. 협탁의 램프가 바닥에 떨어져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리처드는 자신의 것을 가져간 남자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생명의 방울이 그의 몸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분노도 비명도 없었고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문을 지우고 마이클의 생기 없는 시신을 서비스 계단을 통해 3층 갑판으로 끌어내린 다음 그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는 그의 손을 바로잡고 머리를 살짝 옆으로 돌려 부상이 술에 취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비극적이고 치명적인 추락. 오전 4시까지 마이클 터너는 죽었고 이른 아침 업무를 시작하는 배의 청소부들이 그를 처음으로 발견할 것입니다. 길궁 23호 객실로 돌아온 리처드는 자신이 그녀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말은 신중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한 내용까지 아낌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손에 있는 피, 그의 눈에 있는 만족감, 그가 한 일에 대한 잔혹하고 끔찍한 증거를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든 무언가. 그녀가 경찰에 가면, 그녀가 누구에게든 말하면 그녀도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녀를 믿겠습니까? 바람을 피우는 아내는 그가 그녀의 객실로 몰래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7검9호 객실로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녀가 그에게 맞서려고 한다면 리처드는 마이클 터너가 이번 여행에서 죽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이틀 밤 더 침묵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수영장 옆에 앉아 칵테일을 마시며 속으로 가라앉지 않는 척했습니다. 리처드는 그녀 옆에 서서 굳건했고 그의 시선은 항상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 그의 움직임은 너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다른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이애미의 부동산, 고급 와인, 그리고 은퇴 계획에 대해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철궁 23호 객실의 잠긴 문 뒤에서 그들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그에게 잘 자라고 입맞춤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그의 몸이 그녀의 몸에 가까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객실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이 숨막힐 듯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숨결은 훔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람선 여행 마지막 밤인 2012년 3월 8일까지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리처드가 발코니에서 어두운 지평선을 바라보는 동안 다이애나는 객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녀는 마치 늦은 술을 마시러 라운지로 향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선장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50분, 그녀가 선장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다이애나의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졌습니다. 리처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객실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문이 그들 뒤에서 닫히자마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은 잔인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소리치고 비난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떠나려고 하자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돌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핥히고 그의 가슴을 밀고 탁상 램프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더 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배신, 그녀가 그 대신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굴욕감에 힘입어 그는 주먹을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그의 분노는 살이 뼈에 부딪히는 역겨운 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새벽 12시 15분, 다이애나는 저항을 멈췄습니다. 새벽 12시 17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45분, 객실 청소부가 천궁 23호 객실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2012년 3월 8일 이후 몇 달 동안 리처드 하틀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국은 바하마 항구 기록, 마이애미 항공편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파라다이스 주얼호는 그날 아침 시작할 때보다 한 명 적은 승객을 태우고 나소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바하마 경찰이 공식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리처드는 이미 그가 가장 잘 아는 세상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비밀, 그리고 그에게 빚을 진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세상에 2012년 9월까지 포위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터너의 사망에 대한 초기 결론은 잘못되었습니다. 배 직원들은 그가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떨어졌다고 추측했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목을 졸라 두개골이 부서지기 전에 목이 졸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목의 멍이었습니다. 리처드의 DNA 흔적이 마이클의 셔츠 뒷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었지만 다이애나에 대한 진실과 결합되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살인 외에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천궁 23호 객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깨진 샴페인병, 탁상 램프, 그리고 다이애나의 실크 잠옷에서 리처드의 지문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FBI와 미국 법무부 집행관들은 2012년 9월 20일에 플로리다에서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포트 로더데일의 조용하고 폐쇄된 지역에 숨어 가명으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리처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마르고 더 늙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다이애나의 세 자녀가 증언할 때 그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또한 그녀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기회를 준 남자가 그녀를 때려 죽일 자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터너의 가족은 맨 앞줄에 앉아 고통으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때문에 죽을 자격이 없는 남자의 사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의 변호인단은 이것이 치정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굴욕당하고 배신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는 더 냉정하고 더 계산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화기는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타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은폐는 너무 꼼꼼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리처드 하틀리는 1급 살인 혐의로 2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갈 때 그는 씩 웃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가 이긴 것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다른 미친 사건인 치어리더와 미식 축구 코치 사이의 은밀한 로맨스가 끔찍한 살인으로 끝나는 사건을 확인해 보세요. 꼭 시청하시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